출산율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2년 1분기 동안 합계 출산율이 0.86명 나왔거든요.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 뭐냐? 1년에 여성이 몇 명을 낳았냐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아이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2017년까지는 그래도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 이상을 낳았었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2016년까지는 그래도 1.1에서 1.2까지 유지는 했죠. 근데 이게 2017년부터 훅 떨어지거든요. 원인이 뭐냐? 2017년이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시기인데, 그럼 이게 문재인 정권 때문이냐 아니냐? 이 확실한 근거는 연구를 이제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연관성이 아주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번엔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전 정부에서 1.2명대 출산율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0.8 이하로 떨어진 거는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 아니라 거의 200개 국가들 중에 최저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랑 문화나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유사하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 2016년에 1.44명에서 지금까지 1.3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걸 좀 유지는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2017년부터 1.0 아래로 훅 떨어졌으니까. 보통 이제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제 여성의 여자 성평등 문제, 그리고 좀 경제적 차이 같은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우리랑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OECD 국가들이 다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높아요. 이걸 뭐 여성의 어떤 유리천장 문제다, 경제적 차이다, 뭐 이런 것만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좀 거시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통계라는 게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떤 모집단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다 보니 큰 흐름의 어떤 원인을 잡을 수는 있는 건 맞는데 어떤 미세한 부분에서 놓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1.3명대 출산율이나 한국의 0.8명대 출산율이나 어찌 보면 도찐 개찐일 수도 있거든요. 뭐 좀 격차가 크기는 한데 하여간 OECD 평균 출산율이 지금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그 미치죠. 문제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거의 낙제생들끼리의 경쟁 같은 거로 보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으냐? 그것도 0.5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런 걸 따로 직계해가지고 어떻게 연구한 분석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5,178만 명이 넘거든요.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인데 40대가 인구가 가장 많죠. 근데 이건 다른 나라들도 좀 비슷해요. 4, 50대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0세 이하. 여기부터 이제 0세부터 4세까지 보면 1M.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이란 얘기거든요. 그 45세부터 49세가 2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10대 후반들, 뭐 19세, 아직 미성년자지만 곧 성인이 될 계층이 한 15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보다도 50만 명이 더 적은 거죠. 문제는 이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20년쯤 뒤가 되면 이 40대들이 이제 60대 이상 노년층이 될 거고 10대들은 이제 30대 이상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위에는 엄청나게 커지고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이제 피라미드가 되는 건데 이러면 사회가 그냥 휙 하고 쓰러지고 망하는 거죠. 일본을 보면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줄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랑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여기도 40대가 좀 크죠. 이 베이비붐 이후 세대들이니까. 그리고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드는 건 맞는데 15, 19세들 보면 250만 명보다는 더 많아 보이죠. 좀 한 300명, 300만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0세부터 4세까지 이쪽 인구 보면 한 240만이 좀 넘는 것 같고. 여기도 40대보다는 한 절반가량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15에서 19세들 이쪽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지금 20세 이하들이 태어난 게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2000년 이전.
이 일본이 버블이 터지고 경제 불황이 한창 이제 진행되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랑 일본이랑 좀 이제 그 어떤 시차라는 게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만 인구 격차가 일단 2배 이상 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일본은 그래도 20세 이하 연령대 인구가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는 수준인데 19세가 한 300만 정도 그리고 0에서 4세 정도가 한 240만이 좀 넘는 수준이니까 한 60만 명 차이가 나죠. 근데 한국은 19세가 한 160만 명 정도인데 0에서 4세가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60만 명 차이가 나고. 근데 문제는 한국이랑 일본이 똑같이 19세와 4세 이하 인구차가 60만인데 인구는 일본이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감소 비율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가파르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현재 아이가 태어나는 출산율에서도 우리가 일본보다 0.5명이나 뒤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지옥이란 얘기예요. 현재 19세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20년쯤 뒤에 40대가 되면 바로 위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노년층이 일단 자리 잡고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들 발 밑에는 엄청나게 적은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40세가 된 현재 19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한창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막 이제 알바를 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20대 이하는 거의 멸종이라서 고용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거고요. 머리 위에 있는 이제 60대 노년층은 바글바글 해요. 이쪽은. 다들 국민연금 타고 건강보험 타고. 그냥 연금 보험값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일자리의 구조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구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청년 실업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은데 문제는 일자리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일자리의 파이 자체가 확 쪼그라들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늘기는커녕 더 줄어들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 가파르게 한번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알바들 막 자르고 무인 서비스 시작하고 매장 축소한 다음에 배달 위주 서비스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올라갔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어버려가지고 청년 실업이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게. 청년들 수가 줄어들면 애초에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도 파산하거나 줄어들 게 뻔하고 그쪽 일자리는 더 적어질 거거든요. 오히려 증가하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일자리가 더 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거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한의원, 물리치료 같은 이제 의료 서비스들인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소득에 의존하면서 나머지를 이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만큼 정부의 복지 예산도 늘어나게 될 거고 또 작은 소득에 의존하는 열악한 어떤 계층이 더 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 못지않게 출산율 문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지금 최소한 합계 출산율 1.0대까지 빨리 올려놓지 못하면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10년을 더 유지하게 되면 정말 사회 전체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정부가 예산을 여기다 안 쓰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2020년에만 40조 이상을 쏟아붓거든요. 근데 출산율은 훨씬 더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거의 200조를 쏟아부었다는데 이 정도면 사실 예산 폭탄인데 그럼 왜 40조를 1년 동안이나 썼는데 출산율이 훨씬 더 줄어들었느냐. 결국 정부 정책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이제 통계 얘기를 했지만 통계는 거시지표만 어떤 보는 건데 이게 어떤 출산율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그 출산 대책으로 쓴 예산 중에 그 40조 1년에 40조를 썼는데 그중에 영유아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출산 대책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이만큼 잡아놨는데 그리고 이만큼 잡으면 대응이 될 거다라고 다 연구 분석을 보고 해놓은 건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산만 통으로 일단 받아놓고 이 예산을 1년 안에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갑자기 뭐 창업이라든가 만화, 게임 이런 데 지원하고 템플 스테이 운영하고 프로 스포츠 팀 지원하고 이게 여러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공공 시스템의 현실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아예 이 예산들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에 몽땅 썼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자리 상업화 만들었고 쇼하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일자리가 대부분 애기들 출산 정책 예산 끌어다 만든 거란 소리예요. 문재인 정부 때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이제 나름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본은 저출산 예산의 어떤 99%를 자녀 양육 가구에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7년부터 왜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는지 아마 이해가 가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어디서 손을 볼지 출산 대책에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해줘도 출산율 1.0은 다시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그렇게 몰상식하고 불합리적으로 했단 얘기죠. 예산 정책을, 출산 정책을. 근데 문제는 이걸로만으로는 좀 부족하기는 해요. 1.0으로만 유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어째서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지, 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